오후 햇살이 전시실 유리창을 통해 안쪽으로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는 그날 저는 국립박물관 조선시대 전시실에 20명쯤 되는 관람객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정갈하게 다린 회색 재킷을 여미며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제 설명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배틀 앞에 섰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을 나무틀에는 세월의 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구가 품어온 삶의 무게를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전시실의 음향을 타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사용하던 배틀입니다. 여성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배를 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은 트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가족을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손을 움직여야 했죠. 관람객 중 한 할머니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금세 맺혀버린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배틀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노동은 단순한 고된 일만이 아니었으며 어떤 여성들은 배를 짜는 동안 자신만의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작은 세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분이 손을 들어 그 여성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질문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찌르자 저는 숨을 삼키고 아주 작은 대사만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답과 함께 저는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슬픈 감정이 물밀듯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복했다 생각되다가도 순식간에 현실감이 떨어지고 과거의 한 생각 저를 덮쳐 몸이 갑자기 심하게 떨리며 트라우마처럼 몇 달 전의 기억 속으로 순간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석 달 전 세상과 단절되어 고독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떠오른 그 아픈 트라우마의 장면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크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윤순자 어르신 계세요? 얼마간 쓰러져 있었는지도 모를 시간이 흐르고 몸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익숙한 음성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그것이 주민센터의 미나 직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며칠째 전화에 응답하지 않자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는 공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실내에 흐르던 정적이 금이 가듯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목소리 뒤로 들려온 말은 제가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이해한 문장이었습니다. 119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어둠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제 안에는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약한 온기와 희망을 느끼는 동안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의식은
구급대가 도착하는 순간까지 조용히 끝없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또 다른 끝자락이었던 응급차의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억지로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새가 긁히는 음과 함께 현관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제 몸 위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지만 발소리가 여러 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린 목소리는 미나였습니다. 어르신. 그 짧은 외침 하나가 제 귓가로 떨어지자 마치 멀리서 손이 한번 스치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던 제 숨이 처음으로 다시 세상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이 제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들것이 펼쳐지는 철제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의 빠른 움직임이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흐릿하게 느끼며 점점 더 차가워지는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70대 여성 의식 저하, 탈수 심각. 그 말이 귀에 스치자 저는 잠시 무겁게 감긴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쫓아가듯 마음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것이 들어 올려지는 순간 제 얼굴에 차가운 공기가 스쳤습니다. 바깥이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살아있음과 죽어감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약하게 떨리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어둡던 실내가 갑자기 하얀 조명으로 환해졌습니다. 제 호흡과 심장 소리를 확인하는 기계음이 연달아 들렸고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차가운 고무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순간적으로 살려달라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급대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한 문장은 제가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외침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제 정신이 가라앉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삭막했던 제 방에서 그렇게 고독사 직전 구해지기 전까지 저는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은 누군가의 체온이 오래도록 닿지 않은 듯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방에는 그 웃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머리가 빙 돌았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제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한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손끝부터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고 정신이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폰이 눈앞에 보였지만 그 거리는 손이 닿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누구 없습니까?가 제발. 그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렸지만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시선을 돌렸을 때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의 저였습니다. 23세 윤순자. 검은 학사모를 쓰고 논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날의 저였습니다. 제가 가장 살아 있었다고 믿었던 청춘의 빛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그 사진 속에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제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내 손끝이 사진을 향해 조금씩 움직였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그 생각이 찾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몹시 쓸쓸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 떠올렸습니다. 제 방 안에는 제 숨소리밖에 없었고 세상은 마치 저를 천천히 잊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갈증은 조금씩 날카로워졌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신이 마치 얼음처럼 식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 문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꿍 하고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어지는 두드림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온기 속에서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바람, 논문을 쓰던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 벚꽃이 흩날리던 졸업식,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와 진우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아주 작게 숨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구급차가 고속으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고 사람들의 일상이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흐릿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구급차의 흔들림 속에서 저는 천장에 달린 조명을 흐릿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이 흔들릴 때마다 제 삶도 끝과 다시 시작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제 호흡이 들쭉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생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의식이 깊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기억은 아주 오래전 23세 제가 논문을 손에 쥐고 졸업식장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그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시선. 그날의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렸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 하얀 조명이 다시 한번 강하게 눈을 찔렀습니다. 여러 손길이 저를 끌어내려 들것을 밀어넣었고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과 지시가 들렸습니다. 환자 들어갑니다. 70대 여성 고독사 직전 상태입니다.
가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 독거입니다. 그 대화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순간 저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마음을 품은 채 저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깊은 밑바닥에서 오래전에 대학 시절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옛 기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라앉아 있던 제 의식은 시간이 뒤집히듯 갑자기 50년 전의 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졸업을 앞둔 캠퍼스의 공기에는 벚꽃 향기가 가득했고 저는 늘 그랬듯 도서관 3층에 앉아 논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23세 저는 그 무엇보다 역사학자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과 손때 묻은 노트, 한문 원전이 빼곡히 들어있는 복사본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학생들이 벚꽃을 맞으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제게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선물해 준 논문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채워 넣었던 문장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 저는 그것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의 떨림이 터올랐습니다. 축하한다. 대학원 합격했어. 그 축하 한마디는 저에게 인생 전체가 열리는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는 말은 거의 꿈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늦은 밤까지 논문을 붙잡고 앉아 있었고 제 미래는 그렇게 환하게 펼쳐져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조용히 제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 또 논문 보고 계셨군요. 박진우 선배였습니다. 늘 검은 안경을 쓰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른 채 도서관에서 저를 자주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말을 과하게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배 옆에 그분이 조용히 앉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제 말 뒤로 선배는 제 논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시절의 저에게는 어떤 격려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진우 선배는 도서관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참고할 만한 책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논문 초고를 세심하게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연구 방법론을 잡아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제가 들고 있는 논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자가 되실 겁니다. 그 말은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꿈을 저보다 진심으로 믿어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그 말에 얼마나 큰 감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선배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3번이나 탈락했다는 것,
실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매번 심사에서 밀려난다는 것. 그가 조용히 지어 보인 미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대학원 오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 꿈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고 제 앞날이 온통 빛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도서관은 조용했고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제게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빛나던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이 타올랐던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불꽃이 곧 꺼져버리고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꿈이 완전히 다른 길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에 저는 너무도 젊었고 너무도 순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궤도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봄이 지나고 제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꿈꾸던 방향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앞둔 여름, 저는 준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같은 과 선배였고 늘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와는 달리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였고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존경하기도 했고 동시에 조금은 멀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호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순자야, 나와 결혼하자. 그 말은 짧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여름 내내 고민했습니다. 대학원을 갈 것인지 아니면 준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한다며 결혼을 권했고 부모님도 안정된 미래를 위해 그 선택을 응원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제 꿈을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잠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대학원에 가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학자로서의 미래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첫 해는 평온했습니다. 작은 신혼집에서의 삶은 따뜻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준호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야근과 회식, 접대가 늘어갔고 집은 그의 휴식처가 아닌 잠시 머무는 공간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천천히 잊혀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건네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식탁에 앉아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제 삶에서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원 진학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준호의 옆에서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다시 삶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해.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조심스레 말하려 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저는 점차 집안일과 뒷바라지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은 종종 식어갔고 그는 그마저도 먹지 않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제 하루는 반복되는 가사와 고독한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논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원고지를 펼칠 시간도 용기도 사라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7년 차에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제게 어느 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애정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긴 시간의 북한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저는 제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은 마치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날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흘러가는 걸까요? 결혼은 저를 구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제 꿈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초라한 방 하나와 손에 쥘 수 없는 기억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만하게 그러나 꾸준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간보다 나 자신이었던 시간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청춘의 끝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제 인생을 다시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첫날 저는 낯설고 어색한 마음으로 강의실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유독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며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머리에는 흰빛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강사 박진호입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제 안에서 잊고 지내던 무언가가 오래된 서랍을 밀치고 튀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선배, 50년 전 제 논문을 가장 먼저 읽어주고 제 꿈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었으며 그때 제게 너는
분명 학자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도 제대로 숨을 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강의는 시작되었고 그는 조선시대 여성사를 설명하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지식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전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성사의 끈질긴 생존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 한가운데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제가 평생 품고 있던 이야기, 제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길, 제가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상처, 그리고 제가 젊은 날 진우 선배 앞에서 들려주고 싶었던 바로 그 주제. 강의가 끝난 후 모두가 일어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춰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을 때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가방끈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윤순자 씨 맞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년 전 그 모습에서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진우 선배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선배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정말 순자 씨였습니까? 그는 제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책의 한 장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찌릿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진우 선배는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반가움과 놀라움 그리고 오래된 아픔이 함께 섞인 그런 미소였습니다. 순자 씨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가 제게는 견딜 수 없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두 손을 꼭 모아 쥐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것을 선배가 알아채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켠에 오래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농담을 하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는 적어도 제 이름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에서는 아주 오래된 불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저는 50년 만에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과 조용히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선배와 재회한 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원 강의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강의실 문을 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놓아버렸던 설렘이 조용히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강의가 있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 조금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옷깃을 고르고 흐트러진 머리칼을 다듬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해내면 됩니다. 그 작은 다짐들이 모여 제 안에 단단한 기둥이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진호 선배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대화였지만 제게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누군가와의 진짜 소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배가 강의 후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박물관에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곳. 제 꿈이 머물러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전시물들, 조용한 조명 아래 놓여있는 유적들, 기록 속에 잠든 수백 년의 시간이 제 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제 청춘의 한 조각을 다시 만난 듯 했습니다. 선배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학자로서 긴 세월 다져온 그의 설명은 깊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오래전 책을 읽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전시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교육 자료라고 적힌 작은 패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문장 같았습니다. 선배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말하려던 문장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위로였고 지지였고 오래된 약속처럼 따뜻했습니다. 박물관의 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결혼도 포기도 이혼도 고독도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안에 무언가는 조용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그 죽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마지막 전시실에 도착했을 때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떨려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70이 넘은 제가 다시 꿈을 꿔도 된다고.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 박물관을 나서는 길은 마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봄이 오는 길 같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다시 제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23세 제가
밤새워 적어 내려갔던 논문 초고였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속의 문장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오래전에 멈춰 세워둔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미나가 알려준 평생교육원의 심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괜히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대학 새내기였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와 교재 넘기는 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강의실 맨 앞에는 진우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보자 미소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돌려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는 조선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와 교육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됐습니다. 선배의 설명은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받아 적었습니다. 50년 만에 들고 앉은 필기구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분명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선배는 강의를 마치며 수강생들에게 작은 과제를 내줬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상을 자료를 참고해 간단히 정리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제라니 참 오래된 단어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제게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 두툼한 복사본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 순자 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배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놀라 멈칫했다가 조심스레 그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선배는 말을 잇지 않고 천천히 미소만 남긴 채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문장 하나 쓰지 못하던 제가 다시 펜을 들게 된 건 단지 강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꿈을 기억해주고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자료를 펼치고 책을 옆에 두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며 자료의 빈칸을 채웠습니다. 느렸지만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과제를 제출하는 날, 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제출하는 첫 과제. 강의실 앞에서 선배가 제출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배는 몇 장을 넘기더니 눈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 글 여전히 정확합니다. 그 말은 제가 그동안 스스로 부정하고 잊어버리며 외면해온 저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제 안의 무언가가 분명히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강의 시간을 확인하는 일조차 설렘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의실로 가는 길에는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설사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하루는 오랜만에 목적을 가진 일정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자료를 읽고 점심에는 박물관에 들러 전시 설명을 익히고 저녁에는 진우 선배가 추천해준 논문들을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종일 공부만 하던 23의 제가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쑤셨고 눈이 금방 피로해졌습니다. 그래도 책장을 넘기는 제 손끝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복지관에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말에 박물관 해설사 기초평가가 있어요. 준비 잘하고 계시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가라니 그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던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책상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가를 앞두고 진우 선배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선배는 전시 설명의 흐름, 관람객 시선을 잡는 방법, 핵심 정보를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 등을 조용하고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 하나하나를 노트에 기록하며 다시 제 몸을 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평가 하루 전날 밤 저는 원룸의 작은 책상 앞에서 전시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종이는 반쯤 구겨져 있었고 빽빽한 필기들이 제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며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시험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숨이 짧게 끊어졌고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전시물 앞에서 설명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준비한 문장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몇 문장을 더듬듯 이어가다가 설명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시험관이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강의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역시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주 오래전 결혼식 전날 논문을 서랍 속에 넣던 그 무력감이 다시 제 안에서 밀려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합격을 확신하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군가가 조용히 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진우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잠시 망설인 뒤 조용히 한 마디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조차 제겐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배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순자 씨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결국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에 무너졌던 제 꿈이 이제 다시 살아나려는 순간에 찾아온 첫 실패였기에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 선배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제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시험 같이 준비해 봅시다. 저는 책을 꼭 쥐었습니다.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시험에서의 실패는 오래도록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책은 눈앞에 있었지만 손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속삭임처럼 피어오르는 두려움은 50년 전 논문을 서랍에 넣던 그날의 공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제 곁에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박물관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다시 펜을 들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선배는 전시실 한편에서 조용히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선배 앞에 서자 안정감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선배는 제게 마이크 모형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순자 씨 속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배틀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사용하던 생활 도구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난번처럼 머리가 새하얘지지는 않았습니다. 선배는 제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중간에 막히자 선배가 대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줬습니다. 그 기다림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 번의 연습 끝에 선배는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시험 보셔도 됩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해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험이 있던 날 아침 저는 손수 다림질한 밝은 회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서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시물 앞에 섰을 때 지난번처럼 손이 차갑게 식었지만 이번에는 제 두 손을 가볍게 모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시험관의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틀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문장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제 어깨를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시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복도 끝에서 진우 선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서 사람들 사이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긴 명단 사이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끝이 떨려 그것을 가리키다가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게시판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순자 씨. 뒤돌아보니 진우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순자 씨가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준 삶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고 제가 붙잡고 제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른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저는 박물관에서 첫 실습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름표가 달린 작은 명찰을 재킷에 꽂으면서 제 손은 다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물관 직원이 저를 전시실 앞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곧 관람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 중년 여성들, 학생들, 그리고 제 또래의 어르신들까지. 사람들이 제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진우 선배가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였지만 그 시선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어깨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사용하던 배틀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수없이 반복해 연습했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울릴 때 저는 비로소 제 자리에 제대로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배틀을 사용하던 여성들의 일상, 손끝의 고된 노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작은 예술과 생존의 이야기까지. 전시물마다 짧게 멈춰 설명을 이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오래된 문장들이 되살아났습니다. 50년 전 제가 논문을 쓰며 느꼈던 감정들, 잊힌 이름들을 찾아 적던 설렘들, 그 모든 것이 제 말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관람객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작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제 말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조용한 박수가 전시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 선배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담담하지만 자랑스럽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실 밖으로 나오자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네, 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원래 이 길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퇴근길 박물관 유리문을 밀고 나왔을 때 진력의 햇살이 따뜻하게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오래전 그때는 그렇게 바라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던 햇살이 지금은 제 인생을 다시 밝혀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 어떤 날보다 늦었지만 저는 다시 살아갑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박물관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그날 제 발걸음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해설사 정식 활동 첫날 저는 조용히 출근증을 받은 뒤 전시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조각처럼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전시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50년 전에 꿈꾸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제 두 발로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시 시간이 다가오자 3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천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표정, 다양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틀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 문장이 전시실에 잔잔하게 퍼져나갈 때 저는 제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 그들의 고단한 일상,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자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지면서도 가족을 위해 배를 짜던 여성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세상을 품고 살았던 이들. 그녀들은 고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단지 역사 속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어떤 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을 감은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전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진호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조용히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저와 진호 선배는 늦가을의 햇살 아래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박물관 벽면에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 서랍 깊숙이 묻어둔 제 과거, 꿈, 상처, 포기, 그리고 후회를 천천히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저는 아주 오래전 쓰다만 논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표지 위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멈춘 문장 다음에 조용히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랍 속에 넣지 않을 문장들. 이제는 더 이상 미뤄두지 않을 꿈.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쓰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삶이 완성되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역사학 교수로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